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어제 브로큰시티 영화 리뷰에 이어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에 대한 리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1999년에 덴젤 워싱턴과 브루스 윌리스 주연으로 제작된 미국 영화입니다. 어, 이 영화는 이제 지난번에 브로큰시티가 탄핵 사태와 그 이후에 좌파 정권의 모습을 그리고 예측하고 있다면 이 영화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제 그 촛불 집회할 당시 정부에서 이제 계엄령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고, 또 우파 국민들이 이 계엄령이라도 내려서 이제 질서를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생각하셨는데, 만약 그때 계엄령이 내려졌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약간의 그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보제가 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좌파 정권 초기에 약간의 이슈가 되었던 것이 과거 촛불 집회 당시 기무사에서 준비했다는 계엄 문건들입니다. 이 수십만 명이 촛불 들고 나와서 국가 원수를 향해 온갖 참람한 언사를 내뱉으며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유사시 발생 가능한 사태에 대해 대비하여 군이 질서 유지를 할 계획을 짜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싶은데, 이 좌파 정권은 그것을 쿠데타 운운하며 계엄 문건을 빌미삼아 군을 뒤흔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계엄령이란 단어만큼 애증이 교차하는 것도 드뭅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좀 빡셌어요, 이게.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 미국에서 오바마가 계엄령을 시행하여 피마 체제를 수립하려는 음모론에 이 계엄령이란 단어 또다시 두려움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박 대통령 퇴진의 위기에 직면하자 계엄령은 우리나라의 전복을 막아줄 마법의 방패처럼 여겨졌죠. 사실 계엄이란 게 굳이 설명하자면 전시, 천재지변, 각종 국가급 사변의 발생 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발령으로 군을 투입하여 질서 유지를 하고 주민 통제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평시에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중대한 상황일 때 시행되는 거죠. 본 탐정이 생각에는 수천 수만 명이 대통령을 죽여라 하고 서울 거리에 몰려들어 난장을 피는 것만큼 중대한 상황이 어디 있으랴 싶은데, 머가리에 빨간 물이 들어차면 생각이 이상해지는 모양이에요. 지난번에 공개된 계엄 문건에서는 투입될 계엄군의 병력과 장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상당한 대병력입니다. 이 인물들이 각 중요한 위치에 배치되어 대규모 집회를 막고 질서 유지 활동에 돌입하죠. 과거 2015년 때인가 그때 터키 군부 쿠데타 때 터키 군부가 동원한 병력과 장비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이 정도면 확실히 질서 유지는 됐을 거예요. 대만의 경우 장개석의 국민당 정권에 의해 40년 계엄령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자랑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국가급 비상계엄령이 링컨 대통령 때에 시행되었으나 그 당시에 계엄군에 의한 인권 침해 및 과도한 주민 통제 등이 문제가 됐어요. 계엄령의 시행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미군은 미국 본토의 질서 유지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법안이 제정되기에 이릅니다. 따라서 링컨 대통령 이래로 미국 군대는 해외로 나가 전쟁을 치르는 것만 가능하며 미국 본토의 질서 유지 및 주민 통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바마가 계엄령을 내려 미군이 피마 체제를 만든다고 분석했던 분들 중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매우 의아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의 치안 유지는 누가 하느냐고 묻겠지만, 그래서 있는 것이 민병대 소집법입니다. 원래 서부 개척시대 이래로 지역 치안 유지를 어떻게 했냐? 동네에서 말 좀 타고 총 좀 쏘는 주민들을 불러 모아 자경단을 만들어 시행하던 게 미국의 전통이에요. 본토 국내의 치안 유지는 해당 지역의 민병대, 자경단 및 구민병대의 후신을 할 수 있는 주방위군에 의해 시행됩니다. 그래서 미국 수정헌법 2조에 잘 편성된 민병대는 주권 수호의 기본이라고 되어 있어서 미국 국민의 총기 소지의 법안은 침해될 수 없다. 총기 소지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계엄령을 소재로 한 1999년작 영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비상계엄입니다. 덴젤 워싱턴이 주인공의 FBI 반장으로 나오고 브루스 윌리스가 악역인 계엄사령관 역을 맡는데, 연쇄 테러 사건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뉴욕시, 여기도 또 뉴욕시네요.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계엄령이 발령되고, 그 계엄 작전 시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등에 대해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계엄령이 철회되고 뭐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 병 같은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면 덴젤 워싱턴이 굉장히 멋있고 진정으로 사람과 인권을 위해 나선 듯이 보이는데 미국 국민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억울해요. 아니 가만히 있다가 대도 안 한 연쇄폭탄 테러를 만든 것도 억울한데 아니 기껏 정부에서 계엄령을 내려서 그 테러범들의 출신 국가에서 온 자들을 모조리 잡아놓고 조사를 하자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러면 미국 국민들은 폭탄 테러를 당해도 되는 하찮은 인권이고 저쪽 아랍기들 인권은 뭐 급사락의 인권이에요? 이 영화 또한 지난번 브로큰 시티처럼 영화 감독이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나라 미래를 미리 보고 온 것인가 기가 막혔어요. 아니면 문재인이가 이 영화를 보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팁을 얻은 것인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제부터 영화 스토리를 매우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군 기지에 대규모 폭탄 테러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데 미 정보 당국은 주모자를 이슬람 과격 원리주의자이며 이마민 탈랄로 지목하였으며 마침내 미군은 현지 아랍인 협조자들의 도움으로 탈랄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평온하다 싶더니 뉴욕 브루클린에서 버스를 납치해 인질극을 부리는 테러가 발생하고 FBI 테러 대응반장인 허브가 출동해보니 파란색 페인트탄만 터뜨리고 테러범들이 잠적하여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음성을 변조하여 녹음한 석방하라는 목소리였는데 앞서 있었던 탈랄의 체포작전을 알지 못하는 허브 반장은 이거 누굴 석방하는 소리인지 몰라서 일단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러는 사이 수사 현장에 CIA 요원이라는 앨리스가 등장하여 공동수사를 요청하나 허브는 일단 거절하고 돌려보내죠. 그러던 중 우연히 이중장치가 된 가방에 1만 달러를 숨겨 들어오던 아랍인이 FBI에 체포돼요. 허브는 이제 그의 목 둘레에 담뱃불로 찢은 고문 흔적이 있어서 테러리스트와 연계된 것이라 판단하고 그를 미행하기 위해 일단 석방합니다. 그는 브루클린의 아랍인 거주 지역으로 들어가고 FBI는 미행을 하는데 중요한 타이밍에 브루클린 경찰서장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허브의 시선이 흩어진 사이 눈치깐 아랍인이 죽어라 도망가고 추격전 끝에 아랍인은 어떤 차량에 납치되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빡세게 차량을 추적하여 마침내 은신처를 발견해낸 FBI는 은신처를 점령하는 것까지 성공하는데 뜻밖에도 은신처에는 그 아랍인과 함께 CIA 요원 앨리스가 있었고 서로 누가 잡았는지 옥신각신하다가 빡친 허브가 앨리스를 공무집행 방해로 수갑을 채워 끌고 가버립니다. 아이고 FBI에게 끌려가는 CIA예요. FBI가 CIA를 연행하는 이채로운 상황에서 마침 갑자기 두 번째 버스 인질 테러가 발생했다는 첩보가 들어오고 허브와 앨리스는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아랍계 테러리스트 3명이 버스를 납치하고 있었는데 언론 중계팀과 매스컴들이 현장 중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며 앨리스는 희생을 치르더라도 빨리 진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허브는 협상을 시도합니다. 첫 협상이 먹혀든 것 같아 인질들 중 어린이 6명은 풀어주었는데 다소 훈훈해진 분위기에서 이번에는 노인들을 풀어주기로 하여 버스 문이 열리고 노인들이 나와서 분위기가 매우 극적이었을 무렵 테러범들은 그대로 폭약을 터뜨려 버스 채로 자폭을 해버립니다. 이 모든 광경은 매스컴에 그대로 담겼고 앞서 앨리스가 빨리 진압을 하라고 한 이유가 매스컴의 시선이 집중되었을 때 폭파시킬 것을 미리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으로 뉴욕 시민 25명이 사망하며 전국적인 이슈가 됩니다. 미국 거주 아랍계 지도자들은 당국에 적극 협조를 약속하죠. 그 협조를 바탕으로 FBI는 테러범 색출을 위해 아랍계 거주 지역, 학교, 단체, 소모임들 전체에 대해 검문 검색을 실시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잡아낼 때까지 퇴근은 꿈도 꾸지 말라는 악덕 상사 허브 반장. 입모양 캡처가 기가 막힙니다. 허브는 체포했던 돈 셔틀 아랍인을 신문했으나 그는 자신은 그게 나쁜 짓인 줄 몰랐고 가방만 전해주기로 했다며 잡아뗍니다. 이에 그는 숙박시설들을 뒤져 현찰 계산 내역들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죠. 그야말로 모든 경로를 동원하여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 FBI였는데 그 와중에 버스를 폭파시킨 폭탄이 사우디 미군 기지 테러 때와 동일한 폭약이었음을 알아내는 성과를 올립니다. 즉, 이 범인들이 그 범인들과 한 팀이 있는 겁니다. 버스 내에서 발견한 지문 흔적들을 이잡듯이 뒤져 마침내 자폭한 테러범 3명 중 1명인 알리 와지리의 신원을 확보한 허브. 그가 웨스트뱅크 출신의 팔레스타인 사람이며 프랑크푸르트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고 요주의 인물임에도 입국이 된 것에 대해 확인해보니 학생 비자로 들어왔답니다.
이 테러리스트들은 애초부터 자폭 테러를 목적으로 들어온 테러리스트들이었죠. 드디어 한놈 찾았습니다. 수사에 몰두하고 있는 허브에게 앨리스는 지난 3월에 사우디에서 벌어진 미군 기지 폭파의 주모자를 발견했고 그를 8월에 레바논에서 납치한 데 성공했으나 법적으로 따지면 미국 측의 불법 납치였기 때문에 공표할 수 없었고 여론화를 우려해 FBI에도 공유할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버스 폭파도 그 테러 주모자 탈라를 석방시키려는 추종자들의 소행이라고 덧붙이죠. 지난번에 그 테러 주모자 탈랄의 체포가 미국 측의 불법 납치라는 거죠. 그러는 사이 지난번 아랍인 거주지에서 돈 셔틀과 접선했던 자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미르였고 브루클린 대학의 아랍어 강사였습니다. 그가 테러범 알리 와지리의 비자도 주선했고 왜냐하면 대학 교수니까요. 사미르의 동생은 이스라엘에서 극장 폭파 테러를 저지른 자였습니다. 그 사미르 본인도 가자지구 반이스라엘 시위로 2년형을 산 전과자였죠. 앨리스는 더 큰 수확을 따내기 위해 일단 그를 놔두자고 말리지만 허브는 일단 그를 체포하여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합니다. 이 과정에서 허브의 신복 요원이며 팔레스타인 출신의 아랍계 FBI 요원인 프랭크가 그 3일에게 매국노 운운하는 소리를 듣고 개빡쳐서 죽탱이를 날리긴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3일은 앨리스의 정보원이었어요.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끈아풀이었습니다. 결국 앨리스의 적극 보증으로 허브는 전화 도청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3일을 석방하는데 사실 앨리스와 사미르는 CIA 요원과 그 정보원이라는 관계 이전에 이 두 사람이 끈끈한 애인 사이예요. 앨리스는 인종상으로는 미국인이 아니라 베이루트 출신의 레바논계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영화들의 주역은 계엄 사령관인 데브로 장군을 빼면 전부 흑인 아랍인이에요. 유일한 백인인 장군이 악역인 걸 보면 왠지 다문화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다음날 FBI 수사본부에 데브로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허브와 앨리스 양쪽과 모두 아는 사이인 마당발이에요. 그는 이 사태에 군이 개입하지 않도록 제대로 수사하라는 당부를 하고 가는데 돌려 말하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군이 개입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죠. 허브가 혹시 탈랄에 대해 아는가 묻자 그는 탈랄은 자신과 무관하다며 말을 돌립니다. 그때 마침 테러범 위치를 찾았다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테러범을 체포할지 여부에 대해 허브와 앨리스는 설전을 벌이죠. 앨리스는 당장 체포할 것을 요청하지만 허브는 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여기는 미국이고 법을 소유한다는 이 뭐 병 같은 소리 합니다. 그놈의 테러리스트들은 뭐 법 지켜가면 테러했어요? 그러나 천만다행히도 이미 현장에는 프랭크가 영장을 발급받아 들고 와 있었고 FBI는 피자 배달부로 위장하여 침투를 시도 총격전 끝에 테러용 폭발물을 제거하던 테러리스트 3명을 전원 사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허브 반장은 만면의 희색을 띠고 기자회견을 하며 뉴욕시는 모처럼 안정을 되찾았죠. 이어진 뒤풀이에서 앨리스와 한국 추던 허브는 3일에가 혹시 이중첩자 아닌가 슬쩍 떠보지만 앨리스는 적극 부인하죠. 당연히 자기 남친이니까. 그런데 파티가 한창이던 중 브로드웨이 극장가에서 대규모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는 급보가 들어오고 문화계의 인사들이 대거 죽고 다치는 비극이 터집니다. 바로 이 장면 이전에 바로 앞에 드레스를 입은 여배우가 팔이 떨어져 나가 있는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테러의 참혹함이란. 이러다 보니 이제 버스 엔진 파열음만 들려도 행인들이 길바닥에 엎드릴 만큼 국민들은 폭탄 노이로제에 시달렸고 대낮에도 거리가 텅 비어 뉴욕시의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범죄는 급증.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안해서 애들 밖에 내보내지도 못하겠다. 아랍인들을 내쫓아버리자. FBI의 대처 능력을 못 믿겠다. 여론이 크게 일어납니다. 결국 미 의회 상원에서 조사위원을 구성해야 되고 국무성과 출입국 관리국에서는 입국 심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으나 테러범들의 입국은 계속되는 기현상에 다들 머리를 싸매는 지경입니다. 그 사이 백주 대낮에 초등학교에서 테러범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인질로 잡는 사건이 벌어지고 급히 출동한 허브는 테러범을 사살하고 무선 조종 폭탄이 터지기 전에 구출해냅니다. 일이 이 정도 되니까 이거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을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의견이 결국 나왔죠.
그리고 헌법상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도.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죠. 데브로 장군은 정부 강요들과 의회 요인들이 회합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한 개 보병사단, 특수화기부대와 델타포스 팀, 헬리콥터 탱크 등이 12시간 내에 투입 가능하다고는 하나 군이 투입되는 사태는 없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표명하죠. 그 이유는즉슨 군을 투입 시 질서 유지는 가능하나 인권단체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데브로 장군 굉장히 개념인입니다. 엄청나게 신중파고 절대로 강경파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온건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외에 이제 허브의 의견은 군을 투입할 시 테러범들이 더 지하로 숨게 되고 FBI의 수사가 위축되어 색출하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아이 그럼 지도 수사기 편하라고 그러면 시민들 죽고 다치는 걸 보고 자고? 근데 그런 허브의 죽방맹이를 날리기라도 하듯 맨해튼 중심의 연방정부 청사에 자살폭탄 테러 차량이 돌진했고 FBI 뉴욕 본부를 폭파시키는 참변을 합니다. 사망자는 600명. 거기에는 FBI의 수사 요원들이 다수 포함됐었습니다. 허브는 3.15를 조사하려 하는데 앨리스는 끝까지 반대해서 다툼을 벌이고 있으니 공사 구별이 참 힘든가 봅니다. 이래서 여자한테는 중책을 맡기면 안 되는 건가요? 사랑에 빠지면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어지니까. 아무튼 이렇게 연방정부 청사 그 FBI 본부까지 얻어터진 마당에 군을 투입해야 된다는 여론이 완전히 급등하죠. 그리고 FBI는 뭐 했냐 이 비난도 늘어납니다. 그 와중에 아이고 별소리 다 합니다. 아랍과 테러를 동일시하지 말하느니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냐느니 별 미친 개소리가 다 나오는데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가 무슬림이라고요. 에? 당연히 아랍인에 대한 시선은 차가워지고 여기저기에서 아랍인들이 폭행당하는 사건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내 말이 뭐 임마? 지랄? 이슬람교가 평화의 종교라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슬람교가 없어지면 세상이 매우 평화로워질 거거든. 결국 학생들의 등교 거부 사태까지 벌어지자 계엄령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증대했고 마침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 데브로 장군이 계엄사령관이 됩니다. 그가 말했던 그 계엄군이 도시로 진주하게 됩니다. 그는 14세부터 30세까지 뉴욕시 거주 6개월 미만의 아랍인 남성 전원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해당 인원들을 브루클린 외곽의 임시 수용소에 수감할 것을 선언했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허브에게 자신은 명령을 따를 뿐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계엄군은 그 조건에 맞는 아랍인들을 모조리 체포해 수용소로 연행하고 자신의 동포들이 굴비처럼 엮여서 끌려가는 것에 멘붕이 되었던 사미르는 허브에게 테러범들의 비자를 부탁한 자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그는 코머스 거리의 카센터 사장인 타리크라는 자였는데 문제는 계엄사령부에서 허브를 도청하고 있었죠. 허브가 카센터에 잠입하여 타리크를 체포하려는 순간 계엄군들이 들이닥쳐 타리크를 데려가고 거기 있는 나머지 아랍인들은 자폭해버립니다. 망연자실하여 아랍인들이 갇혀있던 수용소를 둘러보던 허브는 뜻밖에도 자신의 부하인 프랭크가 자신의 아들을 찾고 있는 걸 발견하죠. 13살이었던 프랭크 아들도 아랍계라는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FBI 10년차 베테랑 요원인 걸 알고도 끌고 온 이 고지식한 군인 양반들 이거. 근데 그거 풀어주라고 허브가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데 이 반장 양반 아까 테러리스트 잡으러 갈 때는 뭐 법을 수호해야 되네 어쩐다더니 영장 없이는 잡으러 못 간다며. 니네 요원 아들이고 나발이고 계엄사령부 지침 기준에 들어가면 일단 수용소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쪽 법은 왜 쌩까? 허브는 데브로 장군을 만나 FBI의 불법 도청건에 항의한 프랭크의 아들을 석방하고 타리크를 넘겨줄 걸 요청하지만 데브로 장군은 볕까 이러시고 타리크가 갇혀있는 고문실로 허브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타리크를 어떻게 고문할지에 대해 군 수사관들과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에 뚜껑이 열린 허브는 그야말로 일장 연설을 내뱉는데 그 연설 내용인 즉슨 테러범들이 정말 원하는 건 탈랄의 석방이 아니라 지금처럼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군대를 풀어 사람들을 떨게 하고 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미국이 피 흘려 쌓은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테러범들이 이기는 것이다. 말은 멋있는데 네가 테러리스트 만나봤냐? 걔네들이 뭔 생각하는지 네가 어떻게 알고? 그러면 테러를 해대면 사람들 죽여야 되는데 얌전히 손만 빨고 앉아있으랴? 애초에 그쪽 FBI가 똑바로 막았으면 이럴 일도 없었는데 정의로운 적절히 잡사잉? 그러나 데브로 장군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허브를 내쫓은 뒤 타리크를 즉결 처분해버립니다. 사실 이 테러 조직은 점조직으로 운영되어 서로 연계된 게 아니에요. 타리크라는 놈도 자신이 할 일만 알지 다른 팀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행동에 대해 허브는 정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장군은 이성을 잃었고 진짜 적은 군대라며 계엄군의 처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에? 적은 테러리스트 아니야? 어? 넌 누구 편인데 반장 양반아. 어? 그런 그에게 정부 관계자는 사실 탈날 납치를 수행한 사람이 데브로 장군이며 그는 그것을 충분한 절차나 합법적인 경로를 거친 게 아니라 독단적으로 시행했고 그로 인해 테러를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테러를 막으려면 탈날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고도 슬며시 얘기하죠. 아니 근데 이 말이 좆도 웃긴 게 해외에 주둔한 자국 군대를 테러한 주모자를 잡아들였더니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하게 되자 그 테러 막겠다고 그 주모자를 풀어준다? 말이 돼요 이게? 그렇게 되면 그 이후로 개나 소나 다 테러를 저지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고로 심경의 변화를 느낀 앨리스는 마침내 허브를 만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붑니다. 원래 앨리스와 사미르는 CIA 공작의 일환으로 이라크에서 2년간 함께 후세인과 대항해 싸우던 동료였습니다. 사미르가 현지 아랍계 협조자들을 모집하고 앨리스가 훈련 담당이었죠. 그러나 미국의 정책 변경으로 앨리스가 전출되고 현지 협조자들에 대한 지원이 끊기자 결국 그들은 후세인의 보복으로 대부분 살해당했습니다. 이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앨리스는 남은 협조자들이 미국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게 도와주었는데 그 앨리스가 가르쳐준 폭발물 제조법으로 미국에서 그 새끼들이 보복 테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어? 근데 그래서 지금 그 테러범들 행동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게시탐정 이 장면에서 정말 동공에 지진이 났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앨리스와 허브는 둘이서만 싹 알고 계엄 당국에는 어떤 공유도 안 한 채 입을 씻어버린다? 이게 공인으로서 제정신이 박힌 행동이에요. 네?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무슬림들과 인권단체들 깨알같이 보이는 알라 이즈 갓이라는 문구 알라 이즈 갓 까고 앉았네. 거리에서는 무슬림과 인권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이 앨리스의 설득으로 사미르는 마지막 남은 테러 조직과 접촉했어요. 방해받을 소지를 없애기 위해 FBI 요원들은 계엄군 감청팀을 급습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월권행위 아니에요? 앨리스와 사미르는 무사히 접선 장소인 이슬람식 공중 목욕탕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접선해야 할 테러리스트는커녕 아무도 없었어요. 사미르는 태평하게 이슬람식 정결 의식을 치르며 유유자적합니다. 결국 뭐냐? 접선할 테러 조직은 개뿔, 사미르가 마지막 테러범이었던 겁니다. 그는 앨리스를 향해 미국을 도운 협조자들을 버리고 자신들의 지도자 탈렬까지 납치한 것에 대한 복수라고 하며 마지막 폭약으로 시위대 한가운데에서 자포할 계기라고 합니다. 아니 이 새끼가 전에 앞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동포들을 끌고 가려 전에 네가 테러범 보스잖아. 어? 네가 테러를 안 저질렀으면 니들 동포들 그 꼴도 안 당해. 어? 그리고 앨리스의 주선으로 이들이 미국에 입국한 후에도 앨리스가 뭐다? CIA를 설득하여 상당량의 지원금을 이들에게 지급했는데 이들은 그 돈을 테러 자금으로 썼다는 것이 정황상 드러납니다. 그리고 허브 반장이 앞전에 찌끄렸던 말이 무색하게 뭐? 테러범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라고? 탈랄의 석방이 아니라고? 개뿔? 탈랄 납치에 대한 보복과 탈랄의 석방이 테러범들의 목적 맞습니다. 결국 위급한 순간에 허브와 프랭크가 출연하여 사미르를 사살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미르의 총에 맞은 앨리스도 사망하죠. 그런데
죽어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허브 반장과 앨리스가 함께 로테이션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죠.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려는 찰나! 에? 뭐 임마? 야, 앨리스 너 무슬림이었냐? 야, 아니 그래서 위험할 것이란 걸 알면서도 같은 무슬림 형제니까 그 테러범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였어? 어? 별일 없겠지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이 옆편 내가 이거 제정신이야? 어? 와, 어쨌든 이렇게 테러범들은 전원 사망하고 허브와 프랭크를 비롯한 FBI 요원들은 계엄사령부로 출동합니다. 데브로 장군을 향해 탈날 납치는 국제법 위반이며 또한 국회에 대한 감시와 도청, 불법 납치와 위증, 억류자에 대한 고문 및 외교정책 위반죄와 고문과 살인 혐의로 체포하겠다며 선언합니다. 그리고 억류된 자들 모두를 풀어주라는 명령서를 제시하죠. 이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음이 암시됩니다. 잡으라는 테러범 대신 질서 유지를 위해 뛰었던 계엄사령관을 도리어 죄인으로 만들죠. 이에 헌병들을 시켜 저항하는 장군에게 병사들을 살인자로 만들고 싶으면 쏴보라며 허브는 배짱을 튕깁니다. 결국 데브로 장군은 체포 연행되고 수용소는 개방되어 억류된 아랍인들은 인권 시위대의 환호를 받으며 석방되고 계엄군은 철수합니다. 적폐로 몰려 체포되는 계엄사령관, 그리고 계엄군이 철수하고 석방되는 무슬림들 향해 환호하는 인권단체들 모습. 여기까지가 1999년에 제작된 영화 비상계엄의 스토리입니다. 본 탐정은 지난번 브로큰시티를 통해서 정치적 올바름이 확립되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사회로 이행되는 모습을 그렸다면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의 권리 적용 대상을 국민에서 인간으로 바꾸려는 모습에 대해 엿볼 수 있었어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굉장히 기분이 불편했습니다. 본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애초에 계엄령 왜 내렸어요? 아무리 미국을 도왔던 아랍인 협조자들을 미국의 정책 변경으로 버렸다 한들 아닌 말로 그들이 공짜로 싸워줬겠냐고. 그 과정에서 받은 대가와 지원이 있었죠. 예? 그리고 지원이 끊어진 후에도 CIA 요원 앨리스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회에 정착해 살거나 혹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내거나 하면 인권단체 및 인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해볼 만한 사항이었던 겁니다. 근데 저들은 그렇게 안 하고 복수라는 명목으로 테러를 저질렀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군 기지 폭파 테러가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인데 너무 이상하리만큼 극중에서는 이 테러에 대해 별무관심입니다만 그 미군 기지 폭파 테러도 탈날의 추종자들인 그 버려진 협조자들이 저지른 짓이 맞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시점부터 이 협조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탈날의 체포 또한 국제법 위반이니 정당한 경로를 거치지 않았느니 법적 절차로 따지면 불법이긴 하지만 때로는 국가 안전을 위해 예외로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헌법이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들 공공복리를 위하여 침해해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탈날의 부하들이 군사기지를 테러하는 침공행위를 저지른 마당에 법 절차 따져가며 군사작전합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중근 장군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도 불법 살인이게요? 군사시설이 공격당한 때로부터 그것은 이미 전투가 시작된 전쟁입니다. 작전 중에 적을 사살하고 체포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절차니 경륜이 따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중근 장군도 법정에서 자신을 그냥 살인범으로 취급하는 일본 법정을 향해 나를 형사범이 아니라 전쟁 포로로 대우해라고 일갈하셨던 겁니다. 나는 명백히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라는 군인의 신분으로서 적장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군사작전을 시행한 것이니 나는 형사범 살인범이 아니라 전쟁 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안중근 장군이.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미 미국이 공격당한 시점에서부터는 이거는 더 이상 범죄 사건이 아니라 군사작전이고 전쟁인 겁니다.
근데 무슨 법적 절차니 합법이 불법이 따져가면 한단 말이에요. 본 탐정이 앞서 언급했듯이 저놈은 테러리스트든 법 절차 따져가면 미군기지 테러하고 합법적으로 도시에서 폭탄 테러였습니까? 저쪽은 법이고 정이고 모조리 무시하고 폭거를 저지르는데 왜 이쪽은 전시 마인드를 못 가져요? 전시 상황에 맞게 일처리를 하는 우군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 운운하며 어기장 놓고 있습니까? 일단 정의의 화신으로 보이는 허브 반장부터가 조금만 따져보면 내로남불의 극치이며 미국에 대한 반역행위자입니다. 그 사미르가 결국은 테러리스트의 총책이었다는 것에서부터 CIA 요원임 신분으로 그 사미르를 수하에 두고 있었고 심지어 사적으로는 애인 관계였던 앨리스, 심지어 그 앨리스와 공조하여 활동했던 허브부터가 이적 행위의 조사 대상입니다. 이 두 년놈들부터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코렁탕 먹어야 될 조사 대상이라고요. 계엄 상황 하에서 자신들의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계엄군의 감청팀을 무력으로 공격해 무력화시킨 것은 이거는 불법 행위죠. 이적 행위입니다. 에? 아닐발로 극중에서도 그 FBI 요원들이 영장 같은 거 제시하는 모습 안 보여요? 그냥 허브와 앨리스를 돕기 위한 독단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허브와 앨리스가 그 사미르란 놈이 기존 테러리스트들의 비자 발급을 주선했고 그의 동생도 자폭 테러범이었고 본인도 반 이스라엘 시위로 옥사이도 했던 충분히 요시찰 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런 상황에 대해 계엄사령부나 군 정보당국에 공유도 안하고 입을 싹 씻고 자신들끼리 사미르를 신뢰했던 것도 이것도 충분히 남영동 대공분지에서 코렁탕 먹여야 될 일입니다. 덧붙여서 허브 반장은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한 폭탄이 CIA 측에서 관리하던 전직 아랍인 협조자들에게 가르쳐준 제조법으로 만들어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엄 당국에서 어떤 공유나 전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 사실만 진작 알렸더라면 굳이 아랍계들을 다 잡아 쳐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 협조자 라인만 탐색해서 색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브와 앨리스는 그렇게 안 했죠. 자신들끼리만 주고받고 입을 다물어버리는 그야말로 이적 행위를 눈 하나 깜짝 않고 저질렀습니다. 이만하면 거의 범인 은닉죄였고 그 무슨 인권 탄압도 엄밀히 따져보면 니네들 때문에 벌어진 짓이라고. 에? 저쪽은 합법적 절차고 무엇이고 다 무시해가며 저지르고는 왜 다른 쪽을 향해 합법 운운하며 딴소리를 할까? 그리고 업어치든 매치든 저 테러리스트들로 인해 수많은 뉴욕 시민들 즉 미국 국민들이 죽고 다치는데 그건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죽고 다쳐도 괜찮고 그 테러리스트 색출을 위해 아랍인들 일부를 수용소에 일시 수용하는 것은 그렇게 참담하고 참혹한 인권 유린으로 보입니까? 수용소 앞에 몰려들어 시위를 하는 인권단체들을 보며 본 탐정은 대체 니네들은 미국 국민들 죽고 다칠 땐 뭐하고 자빠져 있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했겠죠. 그 테러리스트들로 인해 미국 국민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권리는 물론이고 정정당당하게 국적을 가지고 세금을 내고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으로서의 권리조차 참혹하게 침해당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예? 하여간 여나 저나 인권단체들이라는 것들 하는 짓거리는 대륙을 넘어 똑같아 진짜. 이 영화에서 결국 국민들을 보호하려 했던 계엄사령관이 체포됨으로써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 했던 자들이 승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촛불 집회 때 계엄령을 시행했다 해도 온갖 법적 절차니 합법 여부니 인권 침해니 트집을 잡으며 계엄사령관을 축출하려 들고 대통령이 책임져라 어쩌라 하면 개나발을 불어댈 좌파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본 탐정은 정의로운 듯이 떠드는 허브 반장의 말보다 정부 강요들과 국회 요인들의 회의장에서 한 괄괄한 강요가 던진 말이 가장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이고. 날뛰는 미친 개를 때려잡으려면
동물보호법은 무시해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정말 하늘 아래 새거는 없구나 라는 것, 또는 영화 만드는 사람들 정말 미래를 예언하는 것에 필적하는 상상력을 가졌구나 많이 느껴봤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이번 정세분별 2기에서는 영화나 소설 같은 거에 대한 분별이 몇 편 더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